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목리자, 부불금, 보장구 모두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인 10명 중 6명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률 수요자, 일반 국민을 위한 용어,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첫 보도입니다. 목리자, 부불금, 보장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나름 대학도 나왔고 법률방송 기자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고 당연히 무슨 뜻인지 전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알 수도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법전에 버젓이 올라있는 법률 용어라는 점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어렵고 멀기만 한 법률 용어 쉽게 바꾸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법제처의 2018년 업무계획 보고자입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이 밝힌 계획의 핵심은 차별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입니다. 그에 따른 또 소관 부처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목리자, 부불금, 보장구 앞서 앵커가 언급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들이 우리 법전에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목리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 부불금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 일종의 할부금을 뜻하고 보장구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는커녕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외계 용어가 우리 법령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법률 용어는 크게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등으로 나뉩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유독 법률 용어에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필수 한자마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는 한자께나 안다는 사람도 해석 불가능한 한자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쓰다 보니 각종 법령의 문장은 더 꼬이고 꼬여서 읽어 내려가기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보면 전문 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가 많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운 44.3%, 어려운 한자라는 답이 29.1%,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가 8.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 처음 접하는 말이거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희한하고 어려운 말이 아직도 법정 곳곳에 들어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종사자도 10명에 6명 가까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일본식 그 표현이 많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좀 어려운 그런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도 전부 한글화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한글로 좀 바꾸면. 통상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이른바 전문 용어도 많습니다. 의료계나 법조계가 대표적인데 철학, 인간 이런 단어처럼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목리자 같은 단어를 계속 법전에 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률 수요자, 일반 국민을 위한 용어, 저희 법률방송이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앞서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와 김혜숙 법제처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화, 목요일 로투데이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기획을 통해 황당한 법률 용어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가지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을 일컫는 고운말로 이 정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정을 아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 뭐 이런 뜻일까요? 우리 형법에 이 정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는지 한번 보시죠.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정청탁이 확인된 강원랜드 입사자 226명 전원을 해고하기로 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만약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경우가 있다면 법적으로 배임수증죄라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 이 배임수증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7조 1항에 배임수증죄 조항이 있는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 말이 어렵습니다. 한자를 뜯어보면 임무를 위배해 재물을 주거나 받는다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분양업체 직원이 신청자로부터 좋은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을 골라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특정한 신분에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데 민간 부문에서도 부정한 청탁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임수증죄, 말이 어렵긴 하지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임수증죄 3항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가 그 표현입니다. 정을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사람, 로맨티스트라는 걸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물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황당한 해석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 법조문을 보여주며 무슨 뜻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말 같으신지 한번. 모르겠는데요? 뭔지 모르시겠죠? 예. 어떤 뜻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범인과 아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한다? 관계 있는 사람. 유명한 과자를 연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추측을 하면 범인과 초코파이를 아는 자의 재산을 못 산다. 네. 그렇게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범인과 좀 아는 사이? 범인과 아는 예상한 것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무지 모르겠다, 감도 못 잡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정을 아는 자, 정을 알고 등의 표현은 사정을 알고, 정황을 알고, 즉 그 사실을 알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말은 범인 또는 범죄 사실이나 관련 정황을 알고 있는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뜻입니다. 사정을 아는 자, 정황을 아는 자 이걸로 바뀐대요. 말이 조금 쉽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알기 쉽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을 알고라는 표현은 지금도 별 문제의식 없이 스스럼 없이 법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알죠, 사실은. 그것도 있잖아. 선의 취득이다, 악의 취득이다 할 때 악의 취득이라는 게 정을 알고 취득한 걸 악의 취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정을 알다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만 파악될 뿐 그 유래도 뜻도 불분명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언제부터 유래했는지도 모르고 법전과 법정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정을 알고라는 표현. 정을 아는 자, 이 말을 사정을 아는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 바꾸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심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왜 영장심사를 거부했을까요? 검사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피고인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황당한 재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 통으로 폐쇄할 수 있을까요?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레 22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속 여부에 대한 변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인데 다른 의도와 배경이 있는지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게 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누구인지 등을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로 잡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 불출석 뜻을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사는 검찰 수사기록 등 서류 검토만으로 이뤄지거나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변호인만 가서 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절차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다스를 누구 거라고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형사적으로 만약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라는 점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런 몇십억대 이제 뇌물죄에 대한 죄책을 이명박은 물어야 되는. 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통상 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밝힌 만큼 향후 본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유죄 시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지금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법리에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기록 검토가 꼼꼼하고 신중하기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A4 용지 207쪽, 구속사유 의견서는 100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91쪽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방대해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의 운명을 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 재판,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닌데요. 재판장은 물론 검사도 변호인도 피고인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황당한 재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 황당한 재판인데요.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판인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가만히 있으렵니까?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 왜곡,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 거주 중인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가 현지 매체에 실은 의견 광고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해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외교부는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검찰은 그해 9월 장 목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장 목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 여권이 무효화된 장 목사는 당연히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장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호준 목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풀렸지만 장 목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출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재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게 장 목사 국선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은 보류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 확인이 안 됐다.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말입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긴 했지만 장 목사가 미국에 있어서 관련 입장과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그렇다 치고 정작 장 목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장 목사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한 적 없이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장 목사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사실관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며 난감했습니다. 재판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 소환장, 공판기일 통지는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오늘 공판 시작되는 건 알고 있냐고 변호인에 되물었습니다. 재판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냐고 재판부가 변호인에 되묻는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못하는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인 평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난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선거법 범죄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어야 한다며 오늘 기일은 정식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열린 재판을 열지 않은 것으로 하는 촌극까지 연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향후 재판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법원도 검찰도 당혹해하며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하는 건지 이렇게 검찰 쪽에 문의하시면 더. 기왕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마당에 공소를 유지할 수도 취하할 수도 없는 검찰은 말 그대로 진퇴 양난의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기소를 했는데 공소 유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뭐 공소 취소를 하진 않을 거고 공소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다음 공판기일은 28일로 잡혔는데 박 목사 국선 변호인은 장 목사가 다음 재판은 출석할 가능성이 있냐는 법률방송 질문에 글쎄요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은 열렸지만 피고인은 나오지도 않고 재판부도 검찰도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구인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재판. 유죄를 선고해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는 재판. 왜 이런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글, 사진들로 큰 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이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동 포르노 사이트처럼 범죄에 준해 폐쇄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하는 건지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홈페이지입니다. 이미 고인된 지 10년 가까이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과 이미지를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도 도처에 넘쳐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폐쇄 가능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치사회 모든 이슈 현안에 대해 허위 날조된 정보를 공유한다. 비하와 육두문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이 난무한다. 일베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까지 23만 5천 명 넘게 동참했고 청와대는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베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지만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정보로 넘쳐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자체엔 법적으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나 도박 사이트 등의 폐쇄가 그 예입니다. 이 경우 불법 정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일베의 경우 타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명예훼손,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만큼 폐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넷 매체 자체가 뭐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이 있으니까 이게 한번 이게 퍼지면은 바로 이게 불법 뭐 정보가 옳지 않은 정보가 신속하게 쫙 확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폐쇄를 제외하고는 달리 적절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특정 불법 정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방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 폐쇄 명령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중에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는 폐쇄가 가능하지만 폐쇄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설사 이걸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제2제3의 일베 사이트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정책인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비방과 모욕, 허위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험담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유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 혐오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헌법 전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네, 현행 헌법 전문을 보면요. 네. 현행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유신독재 반대 시위인 부마항쟁과 이제 12.12 쿠데타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 네. 그리고 87년 60 항쟁의 민주이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헌법 전문은 주권 소재와 역사적 기술, 그리고 네.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압축된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에 지난 30년의 민주화의 가치를 담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은 이번에는 빠졌죠?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 촛불항쟁은요. 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어서 이번에 넣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기본권 얘기 해볼까요? 국민을 사람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행복 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이른바 보편적 첨부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평등권을 예로 들면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지봉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헌법에서 아예 전부 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게 사람이란 말로 바꾼 것입니다. 강론을 좀 더 볼까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네, 근로는 사실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인데요. 네. 한자만 놓고 봐도 부지런할 그네 애쓸 노, 열심히 일하는
일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네. 이걸 일하고 움직이는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사용자의 시각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 다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더불어서 청와대는 고용 안정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분도 기본권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설되는 기본권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알 권리와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국가가 예방하고 이제 시정할 수 있도록 정보 기본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거권 및 건강권 등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서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네. 삭제되는 조항도 있죠? 네,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네. 영장 청구 주체가 검사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이미 그 총장님께서 사개특위에서 그 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로서는 따로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삽입되는 것들이죠? 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조국 수석이 한 말인데요. 네. 조 수석은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 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면서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직접민주제 대폭 강화를 통해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말입니다. 네, 뭐 조 수석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뭐 버클리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야당인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국회 통과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 2차 발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명분이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라고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 수석은 지방 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지방 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자치 역량 강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또 주민 참여 확대, 또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는 게 이 조 수석의 말인데요. 행정과 입법, 재정 이 세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주고 또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조 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쉬운 게 각 주가 별개의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처럼 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수도 조항도 이번에 신설됐죠?
네, 현행 헌법에는 이 수도에 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다. 네, 현행 헌법 3조 영토 조항의 추가로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지방 분권과도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조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또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노무현 정부 당시 때 추진했다가 관습 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고서 중단됐던 새 행정수도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뭐 현실화되면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말들은 뭐 더 어떤 것이 나왔나요? 네, 총각 부분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를 해서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도 이번 개헌안에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네, 뭐 경제 조항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가장 주목되는 건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했다는 점인데요.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들도 새로 신설이 되거나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소득 격차와 중산층 붕괴,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 양극화가 이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수석의 말입니다. 네, 뭐 조국 수석 마무리 발언 보니까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뭐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다면서 정치권을 세게 압박하던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얘기 김수현 변호사와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상의 경제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고 또 국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결국에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헌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적인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쨌든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때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94년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또 1999년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헌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 갖고 뭐 헌법 불합치 위헌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가요? 우선 지금 현행 헌법에도 예를 들면 제24조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122조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처음 시행이 된 것도 그렇고 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도 그렇고 다시 또 언급되는 것도 어쨌든 각각 이유와 명분이 있을 텐데 찬반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자유시장경제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은 재산권의 행사라든지 자유시장경제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서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고 조국 수석이 오늘 그러던데 토지 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명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계속적으로 위헌 시비가 되고 있는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또 특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국 수석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개헌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등 휘발성이 큰 조항들도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기부터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 권한 자체는 상당 부분 분산했습니다. 먼저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 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호선으로 뽑도록 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장 권한도 상당 부분 분산시켰습니다. 먼저 대법관은 반드시 대법관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도록 했고 일반 법관도 법관인사위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관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은 더 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을 감사위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충분한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고 대통령의 조약 체결과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등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선거 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췄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 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지난 사흘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오늘 오후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와 결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며 19분 동안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1분에 2번꼴로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다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양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네,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을 했던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나 전 정책개혁관은 2016년 7월경 네. 한 언론사와의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곁들였는데 그날 이제 이 문제에 발언을 합니다. 민중은 개돼지에 같다, 뭐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일로 해서 그게 공개되면서 굉장히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한 이후에 징계위원회 징계를 거쳐서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네. 나 전 기획관이 이에 불복해서 이제 소송을 낸 거잖아요. 그럼 네. 재판 쟁점이 뭐였나요? 재판의 쟁점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일단 나 전 기획관이 이런 말을 했는가 여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징계의 수위가 적정한 것인가, 그러니까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주로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파면이라고 하는 징계는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징계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 나양욱 전 기획관이 승소한 겁니다. 그럼 뭐 오늘 최근에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뭐 대법원 판결이 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최종 승소 확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도 그렇지만 상소를 더 이상 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나 전 기획관이 1심에서 승소하니까 교육부가 다시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을 거쳤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이 지나는 동안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은 것인데요. 상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사유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부 또는 뭐 국가기관들이 패소하는 경우에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해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뭐 상소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상소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승소 확정됐으니까요. 처분은 취소돼서 효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없어졌으니까 원래 직위로 복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교육부로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뭐 교육부나 대학 관련 소송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발언 수위나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뭐 아무리 기자들이라지만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파면 사유가 되는가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사석에서 그냥 친한 사람끼리 완전히 사석에서 한 얘기라면 그런 것이 외부에 보도될 가능성도 없고 또 외부에 공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알리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일간지에서 나중에 그 보도 경위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뭐 다시 이제 녹음을 하겠다 이러면서 여전히 그 견해가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견해를 취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언론사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양욱 전 기획관이 그 뒤에 했던 소송을 보면 이제 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 보도 사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다퉜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전부 패소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발언 경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해명 기회를 줬다는 언론사의 성명, 답변이 좀 인정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자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가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나양욱 전 기획관 같은 분의 경우에는 꽤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개인적인 자리라는 것이 별로 없는 분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파면은 취소됐는데 뭐 재징계가 뭐 다른 수위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재량인데 좀 과도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나 징계위원회는 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위가 이제 파면이나 해임입니다. 그런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육부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는 있다, 그렇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라면 해임이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봐서 강등이나 정직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간 여론이 워낙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또다시 해임 징계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걸 배제 징계라고 하는데요. 해임 징계를 하면
다시 한번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과도한 것 아니냐? 네. 그러면 다시 소송을 거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정직 정도 수준의 징계를 한다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뭐 어떤 결정을 내린지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까요? 자율자동차 사고, 법적 쟁점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험 운행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소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 과정에 있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보행자를 치는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번 사고가 있어서도 사망 사고는 처음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미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가로등이 있기는 했지만 매우 어두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사람이 발견되자마자 차를 멈추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제동 절차 없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자율주행차 운행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당시 자율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우버 직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그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자가 탑승합니다. 예. 어둠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 그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그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예. 실제로는 한눈을 팔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교통사고에 관한 확립된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경우와 같이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처럼 운전자의 과실 없이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처럼 회피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우버 직원이 그런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상 일반적인 운전자와 같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람이 죽었고 또 급제동을 하지 못한 걸 보면 기술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데 우버의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까? 네, 제동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우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시 도로 여건상 누구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직원의 조작 과실이 없고 일반 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 제조물 책임법상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네. 또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것인지 보행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운전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등의 그런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예. 예,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향후 관련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딜레마가 해결이 돼야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될 텐데요.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입법 움직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 시 개인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예. 자율주행 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물 책임법과 그 관련 법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정 노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리법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법규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이자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기술 도입에 앞서서 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불온서적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는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책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온서적,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당시 국방부는 이 23권의 책에 대해 북한 찬양,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서적 등의 이유를 달아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는데 같은 해 7월 지모 씨 등 7명의 군 법무관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조치가 장병들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냅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2009년 3월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 씨를 파면 처분합니다. 한마디로 법무관이면 법무관이지 왜 군 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느냐는 일종의 괘씸죄입니다. 지 씨는 파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지 씨에 대해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를 근거 사유로 2012년 12월 지 씨를 강제 전역시킵니다. 육군과 국방부 모두 일관성과 집요함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제 전역을 당한 지 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냅니다. 헌법 소원을 냈다고 군 지휘 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지 씨의 주장입니다. 1, 2심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군인이 지휘 계통을 통하지 않고 외부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판단은 그러나 원심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헌법 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와 상관없다며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 청구권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소원 제기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불온서적에 대한 국방부와 군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 입장은 뭔지 슬쩍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의사가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가까운 대형 병원을 놔두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서울 상계 백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했지만 의사 이 씨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해놨으니 그냥 가라며 산모를 40km 떨어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산모는 결국 이송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고 의사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환자는 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이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이 생일이 부인의 제삿날이 된 남편의 기고한 심정이 어떨지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해가 되라고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과 생사를 쥔 직업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